다음 발표하실 분은 성균관 대학의 이정관 철학과 교수신데, 제가 한 달 전에 이분의 발표하는 주제 발표를 듣고 엄청 많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거기서 공부하신 분이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미래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 내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페이지마다 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데, 지금 시간 제약상 아주 요쪽 위주만 발표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관대학교 철학과 이정관입니다. 철학하는 사람이 이런 데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실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호황된 소리 하는데도 경력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과거에 그냥 거의 은사님으로 존경하고 계신 사회 언론인들이 여기 와서 뵈니까 저도 요즘은 좀 뻔뻔스러워져서 별로 긴장 안 하는데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아무튼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좀 지속가능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아니고, 양승일 교수님이 관심 갖고 계신 바트막 거버넌스 시스템이 독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특히 이제 미래와의 관련성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목차 이렇게 진행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이슈한 건 독일이죠. 클라우스 슈와베르이 다보스에서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독일이 원래 이슈가 됐고, 그래서 클라우스 슈와베르이 얘기하는 그 마케팅 컨설턴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고 독일 정부에서 얘기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민대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슬로건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함께 독일을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연대와 정의, 협력과 복지는 오직 공동으로만 성취된다. 그래서 연대와 공동성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슬로건을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죠. 문제는 독일 사람들은 그거를 항상 실천 철학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천력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것이 우리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비전, 지금 우리나라 소개된 것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리볼루션이 아니라 이볼루션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테크놀로지를 아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이제 중점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때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범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만으로는 행복한 사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맹목적인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선용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은 한에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선 기술의 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선용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실리콘밸리가 모든 어떤 발전의 모범으로 되고 있는데, 그 사람 항상 그런 걸 주장하죠. 실리콘밸리는 유일한 모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4차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인터넷 오브 싱이 굉장히 지금 많이 표현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재밌는 표현을 쓰죠. 인터넷 오브 싱은 이건 메타포고, 사실은 결국은 인터넷도 사람이 중심이다. 인터넷 오브 휴먼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사실 모든 혁명은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거였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고 프로세스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프로세스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동력은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콘크리에이티비티다. 이건 제가 예술 철학에서 쓰는 용어를 좀 차용해서 쓰는 얘기인데요. 함께하는 크리에이티비티다. 이거 여러 가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소시에탈 크리에이티비티라든지 여러 말을 쓸 수 있는데, 압축해서 쓰면은 협력을 통해서 창발하는 그런 어떤 제3의 능력,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콘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숙련 경험, 숙련지식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의견과 지식, 그 다음에 연구자의 전문성, 그 다음에 경영자의 노하우, 그 정책 기획과
정책 집행자들 간에 이들 간의 컨크리에이티비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크리에이티비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독일이 이제 기본 구조가 잘 돼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컨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떤 동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독일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방 분권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비전하고 기본 독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잘 상호 조응되고 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굉장히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민 참여, 소통, 그다음에 사회 평화, 연대성 이것을 중심으로 굉장히 정책을 잘 펴왔는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기술 중심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 바탕에 있는 것이 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컨크리에이티비티를 증진시키는 구축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시민 대화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 시민 대화를 강화시키는 목적은 사실은 사회 민주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뭐 거의 일터에 가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일터의 민주화이다라고 해서 사회적 동반자 관계와 함께 일터의 민주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컨크리에이티비티의 두 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이 사람들이 계속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자기들과 가져왔던 4차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노사 공동 결정제를 우리는 좀 더 미래에도 심화시키고 확산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앞으로 이제 뭐 직업의 구조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노동자의 평생 직업 교육 받는 것을 권리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정책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시민대화, 그 다음에 사회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바텀업 거버넌스 형태로 만들어간 그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작년 2016년 11월이죠. 발표된 일자리 4.0, 즉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일자리라는 문제 4.0 이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요. 이 구조는 이 진행 과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 문제 제기하는 녹서가 이제 발표됐고요. 그 녹서에 대한 그 일종의 의견 청취가 한 1년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같이 이제 그 수집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것이 이제 수집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전문가 대화하고 시민 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문가 대화하고 시민 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미래와 연관된 영화 시사회 같은 걸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래 의제들을 뽑아내고 그걸 다시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도예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공학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뭐 조금 기술 중심인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기술과 과학이 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힘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기술과 과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독일 정부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 특히 로컬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것을 전문가들과 융화시키면서 공공화시킬 것이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Citizen Science for All, Citizen Science for All 이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그 교육 연구부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민을 단순한 뭐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 창출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엘리트 의식을 갖고 굉장히 무시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전략, 정책 이것을 지금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민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영감은 모두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영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네트워크하고 그것을 다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유연성으로 가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일종의 강령을 가지고 이 시민과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데요. 이들의 모토, 시민이 지식을 창출한다. Citizen Create Knowledge 이런 그 모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축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과학의 해 이런 걸 선포를 해서 그 각 해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학적 의제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과학, Wissenschaft Dialog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과학자들과 시민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과학을 대중화시킨다는 대중을 정말 대목의 대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 지식의 창출을 동반자로 여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르거 디알로그, 특히 과학계 통해서 시티즌 사이언스 이런 것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의제를 보면 에너지 기술,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술 이런 걸 갖고 이제 시민 대화를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압축을 좀 하겠고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촉진 보고서 같은 것이 제출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시민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한 6개지역, 8개지역 주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서 열리게 되고 이 결과가 다시 이제 수집이 돼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중간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이 중간 보고서를 갖고 다시 시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시민 정상은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신청 토론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과 토론을 거쳐가지고 조금 더 가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미르거 레포트가 제출이 되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마찬가지인데요. 하이텍 메디신 이거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부제입니다. 어떠한 건강을 우리가 원하느냐 이런 것이 의제가 되고 다시 말해서 시민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그 인구 변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제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서도 정말 그 생각이 풍부하고 이노베이티브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시민 대화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학문 이거 역시 이제 그 과학자들과 시민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활성화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오디션 같은 거 K-팝 스타 뽑는 것 같은 이런 오디션 비슷한 아주 재밌는 것도 이제 사이언스 슬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주 그 프레시한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논문을 딱 10분간 발표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도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하고 이 진행 자체를 시민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도 하고요. 또 돈 내고 들어옵니다. 돈 내고 들어오는 굉장히 성황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가도 총정들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하나의 그 축제 같은 이런 형태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제도는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토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독일의 시민 참여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됐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많은 그 독일의 전문가 연구위원들이 결국은 그 독일의 사회통합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이루어낸 사회적 시장 경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이라고 말하시죠. 그래서 그 소위 이 사회적 시장 경제가 호모 이코노미크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적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시장 경제의 최종 목적은 소위 말하는 시장 자본이라고 시장 자본 축적이 아니라 시장 자본도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확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기저 원리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고, 그 사회적 종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미시적 영역에서 이행해가는 것은 일터의 민주화, 즉 다시 말해서 노사와 공동적입니다.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의 어떤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그 사회적 시장 경제 창시자의 한 사람인 윌helm 레스케라는 사람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사회적 연단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회적 연단은 시장의 소선들이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다리티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회적 시장 경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시장 경제가 소위 좌우로 나눈다면 우파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의 구성 요소는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발전 과정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침이 조금씩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지향하는 과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그 사회적 시민 참여 역량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시장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 나치 과거의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치라는 것이 뭐 여러 한나 아렌트 같은 철학자도 얘기했고 뭐 에르네스트 카스레 같은 철학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효율성과 노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치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비극을 불러왔기 때문에 전후에 독일 국민들의 각성은 뭐냐 하면 효율성과 노력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구국 강병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헌법 애국주의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토, 민족에 대한 애국이 아니라 민족 헌법에 대한 애국. 소위 말하는 페어 파트리오티즘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성 고백으로 이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의식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체화시켰다. 무엇을 통해서 성인 정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체화시켰다는 것이고 이것을 직장에서 실행했다. 즉 공동 결정제 같은 것을 실행을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동독에 대한 체제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반복되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도해해보면 뭐 이런 과정으로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산 과정도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되고요. 헌법 애국주의 내용은 뭐 조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 성인 정치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어떤 의식을 그야말로 실행 가능한 하나의 그 시민의 덕목으로 그야말로 정착시켰다는 것이죠. 그 정치교육의 그 중심은 연방 정치교육센터에 있고 주정치교육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파트너십, 다시 말해서 이걸 형성하는, 특히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이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사 공동 결정제가 상당히 아주 법제화되어 있고 구조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구조가 딱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결정, 노사 공동결정제에서 독일 경영의 80%가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최근에 그 설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여기 그래프에 보시듯이 독일이 노사정의 발생 건수가 최하위, 가장 적은 발생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고 있는 컴프레이티비티는 이와 같은 어떤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인 정치 민주교육, 노사공동결정제, 상호 존중과 토론을 중심으로 한 공부이고, 그 다음에 주권적 시민활동, 이것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뭐 이런 개념은 뭐 정책에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정책에 한번 압축해서 독일의 정치 구조를 얘기한다면 일종의 콘크리에이티브 데모크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가치와 사회적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거기에 바탕을 경제 질서와 문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밑바닥에는 굉장히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 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에서 사회적 인정과 참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조건 중에 하나, 사회적 참여와 인정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 문제가 나오는데 경제성, 사회성, 미래 세대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그것을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 후생 지표, 소위 소셜 볼션트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것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참여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를 향한 독일 번역의 동력은 사실은 이제 콘크리에이티브 데모크라트를 어떻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협력의 장으로 만드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경쟁과 서열의 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사회적 분노가 축적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금방 처음에 안 되지만 철학하는 사람이 감히 한마디 한다면 정책기획과 제도를 좀 이원적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체적인 실행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위 뭐 독일식의 컨크레이티브 데모크라틱 이코노미의 토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것에 바탕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토양 마련 정책에서 우리가 독일 모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은 역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걸 재교육화할 것이냐, 계속 교육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거의 하나의 시민의 권리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것이 없는 소위 시장 자본 축적은 금방 몰락해버린다는 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 리비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경제 발전을 했지만 순식간에 몰락해버렸는데 그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것이 사회를 좀 더 리질리언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의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여러 가지 발굴을 해놨는데 첫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열화 시스템, 그 다음에 지나친 경쟁 시스템 중에 특히 무엇이 이제 사회적 자본 확충에 어떤 저해 요인이 되는지를 빨리 식별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식별을 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시민이라는 것은 거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터 문화를 이본주의적으로 또 어떤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체화된다. 이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주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이 컴플리티비티가 없죠. 그야말로 칸막이 경쟁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컴플리티비티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경험을 제안을 해본다면 저희 전 국민이 참여한 미래와의 대화라는 프로젝트를 독일의 어떤 시민 대화를 좀 완성을 해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정부 부처, 이제 각 사회 영역에서 이런 시민 대화 플랫폼을 구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